관례와 의전, 트럼프에게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끌시끌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 그 후 정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 안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시끄러웠다면은 연일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메이커이자 트러블 메이커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거가 너무 화제가 되고 논란도 되고 그랬습니다. 일단 외신들이 지금 이 앞으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은 오늘 나온 속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예. 너무나 예상됐던 수순이었죠.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장면을 보셨는지 그 요즘 왜 속된 표현으로 긁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과연 어떤 지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긁혔을까? 그러면 이 긁힘은 미국이 의도한 거였을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연 백악관에 들어갈 때 진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외신들이 사실 이거는 미국이 거의 판을 깔아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예, 저 다 보진 못하고 네, 그 딱 그 부분만 부분 거기서 혹시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은 일단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가서 좋은 얘기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요. 이 사람은 그냥 막말이 돼가고 욕설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상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런단 말이죠. 예. 특히나 본인이 우위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는 특히나 상대로부터 뭔가 강하게 얻어내고 싶을 때는 그 정도가 더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카메라가 있거나 뭔가 본인이 쇼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게 더 심해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왜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딱 그겁니다. 우리가 왜 정상회담을 할 때 처음에 기자들 다 모아놓고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오늘 이 회담이 우리 두 국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정말 관례적인 얘기를 짧게 하고 빨리 비공개 회담으로 돌리거든요. 예. 특히 논의해야 될 의제가 굉장히 심각한 의제일수록 이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모두 발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50분이에요. 50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빨리 비공개 회담으로 돌립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보통 모두 발언에서 기자 질문 잘 안 받거든요. 그렇죠. 기자 질문을 받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기자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끝나고 나서 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담이 공동 어땠는지 기자회견에서 예. 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 질문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은 정상회담 모습이었고 40분 동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가 갑자기 10분 동안 막판에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은 파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정상회담이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는 건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측에서는 젤렌스키를 조금 압박하고 모욕을 줘가지고 애초에 판을 좀 깨려고 했다. 이렇게 좀 시각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젤렌스키가 오히려 여기에 고분고분 내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간 좀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그 후자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정상회담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정상 둘이서 만나서 정말 심각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물밑에서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웬만한 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의례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 결정했어요라고 발빵하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족을
협상을 했느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미국이 밀착해서 끌고 가는 종전회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특사까지 보내가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광물협정에 사인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그래도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빼고 그거는 좀 다시 하고 일단 두루뭉실하게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라도 미국을 잡고 싶었고 종전협상에 발을 걸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종전협상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결국은 전쟁 끌고 와가지고 막판에는 나라 팔아먹는 일밖에 안 했네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인이 무능해지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자리가 달가웠을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더불어서 쉽게 그 영광을 미국과 러시아에 주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의상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먼저 팁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측에서 예. 정장을 좀 입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죠. 전쟁 이후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정장을 안 입어요. 그런데 미국이 정장을 입기를 바랐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정말 종전협상의 시작이 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미리 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까만색 옷으로 그냥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부탁을 했어요. 미리 불러가지고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지 협상을 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트럼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 이런 언지를 준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라도 더 우크라이나가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과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제대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광물 협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미국이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24일 날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거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28일 날 오는 거 우리 하지 말자. 너 오지 마라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급하게 프랑스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28일 날 가는 걸 픽스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통 터치를 한 사람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를 그래도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젤렌스키와 좋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많이 풀어놨다라는 거죠. 확답은 못 받았지만 예. 그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딱 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협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부랴부랴 유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연대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같은 운명체거든요. 하지만 내심 유럽의 속내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유럽이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나름대로 이 종전협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어느 정도 챙기기 위해서 반드시 발을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이야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유럽 혼자 우크라이나를 커버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럼 유럽이라는 덩어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느냐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너무 모욕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지 시위가 엄청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과연 미래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까? 좋은 일일까? 여기에는 의구심이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평론가님의 어떤 종합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드는 생각은 정치, 이 세계 국제 정치는 정말 냉혹하구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젤렌스키는 젤렌스키의 입장이 있었고 트럼프는 트럼프의 입장이 있었고 유럽은 유럽의 연합의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각자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고 그것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 협상도 했지만은 결국은 강경책을 썼을 때 그 후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네요.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들이 네. 논란이 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식 트럼프는 본인 앞에서 완벽하게 젤렌스키가 굴복하는 모습을 이런 거를 좀 연출되기를 좀 원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으니 지금 경로를 한 상황이고 지금 뭐 그렇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대가 젤렌스키가 아니라 그 누가 되더라도 자기를 기어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협상이라는 걸 할 때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성향일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벤스 부통령이 먼저 긁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극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운명과 국민들을 등에 업고 협상을 하러 온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야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또는 굉장히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를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아니 너무 푸틴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젤렌스키가 푸틴을 너무 혐오해서 내가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앞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저도 그를 썩 좋아하지 않지만 푸틴 그도 저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서로 그런 오해들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제가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했으면은 저쪽에서 걸려고 계속 넘어지는 거에 조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실 트럼프는 그럼 어떤 속내였을까?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젤렌스키란 사람은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젤렌스키는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멍청이 같은 바이든 정부를 꼬셔가지고 3,500억 달러나 투자하게 해놓고도 미국은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았어. 이게 다 무능한 바이든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대받아치죠.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미국 언론이 있는 앞에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대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퍼줬는데도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보셨죠?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왜 정상회담을 할 때 양국 정상이 이야기할 때 부통령이 끼어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본인의 존재감을 또 거기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고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러게 미국이 저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트럼프 논리에 상대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본인의 유리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그림 또는 그 이후에 본인이 이건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감사 표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 언론이 뭐 33번 감사 표시를 했다 그렇죠. 이런 팩트 체크도 하기도 했지만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닌 상황이 이제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미국에서는 무기 지원 끊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본인들도 지금 방위비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군수 산업 자체가 그렇게 유럽은 활성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동안 나토를 통해서 미국한테 좀 방위를 많이 맡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무기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뭐 유럽 측에서 뭐 마크롱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한 달 정도 휴전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전이라는 게 상대가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러시아가 과연 동의를 할까요? 그거는 사실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좋다. 일단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무기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쪽에서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군수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동안 유럽 군수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 내에서 스스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던 게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어차피 결론적으로 유럽 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빨리 맞닥뜨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어떤 명분 삼아 가지고 스스로 군수 산업체들을 좀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네, 그거 언제 일단 만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지원한 무기가 올 중순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도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유럽이 미사일 같은 것도 영국이 우리가 만들어서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미국이 지원하던 자리를 유럽이 대체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럽 연합은 너희 지원한 거 그거 다 대출 형식인데 너희는 그냥 무상으로 사실상 지원해 준 거냐. 어떻게 젤렌스키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말인 게 뭐냐면은 유럽도 빌려준 거는 많은데요. 일정 부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거고요. 일정 부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미리 무기부터 급하게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거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미국이 그냥 준 건 아니에요. 인도주의적으로 준 부분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한 300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100조 원 정도는 미국 군수업체에 무기 생산용으로 먼저 지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유럽 측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미사일 지원할게요. 그럼 돈으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국의 군수 산업체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줘.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유럽도 돌려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돌려받고 있느냐? 지금 돈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지금 왜 서방 국가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들 있잖아요. 그거 동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결된 자산이 그래도 한 400조 원 넘는단 말이죠. 근데 그 400조 원이 딱 묶여 있는 동안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원래 기본 자산은 건드리는데 유럽이 굉장히 좀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러운데 일단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제 미국이 안 한다고 하니까 유럽이 지원을 하는구나. 그래도 유럽이 되게 의리 있구나라고 이렇게 막 정말 순수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젤렌스키 트럼프 이 회담을 보면서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젤렌스키 자리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칼빈스노가 들어오면서 한반도에도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항공모함 들어온 것도 결국은 조만간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든 딜을 보겠다 뭐 이런 거에 의지로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나 트럼프하고 북한은 일단은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을 재개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북한에 관광을 들어가려면은 일단 북한 정부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 관광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허락을 해줬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줬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북한과의 관계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